네, 안녕하세요. 저는 B2B SaaS 온보딩이라는 주제로 이제 발표를 하게 된 김양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현재 이제 AB180이라는 회사에 다니고 있고요. 이제 그 회사에 다니면서 이제 필요한 주제가 있어서 이번에 이 주제로 하게 됐고, 이제 오늘 발표할 내용은 B2B SaaS 온보딩에 대한 내용인데요. 앞서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제 에어브릿지라는 이런 툴을 만들고 있는데, 이 툴은 광고 성과 분석에 사용되는 이제 B2B 솔루션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는 또 B2C를 계속 만들다가 이번에 이제 B2B 회사로 이직을 한 거였는데, 이 B2C와 B2B의 온보딩이 이제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접했던 이제 온보딩은 B2C 위주의 온보딩이었어서 이제 B2B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해서 이 주제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온보딩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이제 들어주시면 되고, 만약 B2B를 하고 계신 분들한테는 온보딩이라는 관점을 좀 더 넓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뭐 제가 사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사스가 뭐지라고 이렇게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사스가 뭔지 설명을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사스는 소프트웨어 as a service라고 해서 서비스로서의 소프트웨어라는 뜻이고요. 이제 소프트웨어를 자체 컴퓨터에 저장하지 않고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제 원할 때마다 서비스로 이용하는 것을 이제 말합니다. 이게 사실은 사스를 얘기할 때는 뭐 파스나 이어스 이런 것과 같이 비교를 해서 설명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이제 그게 우리의 정신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이제 개념적으로 이해할 때는 이 관리 포인트가 그냥 가장 적은 게 사스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 가시면 충분합니다. 이제 사스에 대해서 이제 쉽게 예로 들 수 있는 게 구글 닥스나 구글 스프레드시트 혹은 뭐 구글 캘린더, 구글 밋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다 이제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쓰는 서비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사스이고, 사스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회사는 이제 세일즈포스라고 하는 회사고요. 이 세일즈포스가 사스의 시초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이 세일즈포스는 B2B 툴이다 보니까 뭐 디자이너 분들 중에서 잘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세일즈포스가 어떤 회사냐면, 최근에 이제 슬랙을 인수한 회사가 이제 세일즈포스입니다. 그 외에도 사실 많은 사스 회사들이 있고요. 근데 이렇게 들어도 사실 감이 잘 안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디자이너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포토샵을 예로 들 수가 있는데요. 이게 포토샵 CS6 이제 이미지를 가져온 건데, 이때만 해도 포토샵이 원래는 설치를 해서 쓰던 프로그램이었잖아요. 패키지를 구매해서 그뭐 CD키 같은 거 막 입력해서 설치를 했었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라는 게 나오기 시작하면서 구독형으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가장 왼쪽에 있는 것처럼 포토샵만 구매해서 쓸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라이트룸이랑 묶어서 패키지로 팔기도 하고, 혹은 어도비 뭐 다른 앱들이랑 함께 다 있는 그런 모델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사실 포토샵 버전이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그냥 받아서 쓰면 되니까. 근데 이제 받을 때 뭐로 받느냐? 인터넷으로 이제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서비스처럼 이용하는 게 사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B2B, B2C 혹은 뭐 B2B와 B2C를 같이 하는 모델을 한번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이 노션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개인이 무료로 쓰기도 하고, 혹은 개인이 유료로 쓰기도 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랑 함께 팀 단위로 쓰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기업용 엔터프라이즈 모델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개인용 무료에서부터 팀의 이용 플랜까지가 B2C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팀 같은 경우에는, 팀 플랜 같은 경우는 뭐 B2C와 B2B가 어느 정도 섞여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당연히 엔터프라이즈는 이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이용 플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용 플랜을 결제하는 방식이 있어서 월간 결제 방식과 연간 결제 방식이 있는데요. 이 엔터프라이즈 플랜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뭐 다양한 결제를 방식을 지원할 텐데, 예를 들면 뭐 회사에서 노션을 쓰고 있는데
추가로 한 뭐 5명, 10명이 추가로 채용이 되면 또 그 인원만큼 다시 결제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유연하게 서포트해 주는 것들이 이제 기업용 플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아까 소개해드린 세일즈포스의 세일즈 클라우드라는 프로덕트 이제 이용 플랜인데요. 이용 가능한 계정 개수와 그리고 기능에 따라서 이제 요금 구성이 다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이 이용 플랜 아래에 있는 이제 작은 글씨인데요. 여기를 보면은 모든 사용자별 제품은 매년 계약을 갱신해야 합니다. 라고 이제 써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일즈포스와 같은 서비스는 뭐 몇 달 쓰고 마는 그런 서비스가 아니에요. 이런 툴들은 한 번 쓰려면 연간 계약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다니는 회사의 프로덕트도 연간 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 기간 자체가 1년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짧게 이제 SaaS가 뭔지, 뭐 B2B의 영역, 그리고 B2B의 프라이싱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는 온보딩은 이 B2B SaaS 툴 중에서도 연간 계약을 하는 그런 좀 비싼 서비스의 온보딩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툴들은 뭐 작게는 뭐 수백만 원, 많게는 수억 원을 들여서 쓰게 되는 툴이고요. 이 B2B SaaS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구매 결정자와 실사용자, 엔드유저가 다르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매 결정자는 사실 프로덕트를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통 이런 B2B SaaS 툴들은 기존에 다른 툴을 쓰고 있다가 뭐 교체를 하거나 하는 형태고요. 물론 아예 처음 이제 이런 툴을 도입하는 회사들도 있겠지만 이 경우에 대부분은 회사가 커지면서 여러 툴들을 도입하는 그런 단계라는 거겠죠. 그래서 시장에는 이렇게 새로 이제 시장에 들어오는 회사보다는 이미 기존에 다른 툴을 쓰고 있는 케이스가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실사용자에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용 전에 실사용자들은 아마 이렇게 크게 두 가지 타입이 있을 텐데요. 한쪽은 기대를 하는 쪽이고 한쪽은 짜증을 내는 쪽일 겁니다. 그래서 기대파의 경우에는 기존에 쓰던 게 이제 너무 구리니까 이번에 쓰는 건 좀 괜찮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고요. 다른 한쪽은 또 뭘 바꾸냐고 이미 쓰던 거 정해서 쓰고 있는데 바꾸면 또 귀찮게 다시 배워야 되니까 하면서 귀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이 실사용자들도 사실은 결국 다들 그냥 직장인이고 위에서 결정하면은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써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실사용자들이 이 프로덕트를 새로 접해보고 쓰고 나면은 결국 이렇게 크게 세 가지 반응이 있을 텐데요. 첫 번째는 이 툴 되게 좋네 라는 게 있을 거고, 두 번째는 그냥 뭐 쓰라고 하니까 쓰는 거지 라는 것이 있을 거고, 세 번째는 너무 구리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번 와 이거 되게 좋다 라고 생각하는 건 사실 되게 어렵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3번이 안 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아닌 2번으로 시작해서 1번으로 가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목표가 되게 되겠죠. 그리고 또 이번에는 이제 구매 결정권자 혹은 뭐 이제 상급자의 관점으로 봐보면은 이 사람들은 비용이 절감되거나 같은 비용으로 더 훌륭한 퍼포먼스가 나오면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이들은 사용성에는 사실 큰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사용 후에 이 구매 결정권자들의 케이스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첫 번째는 비용이 30% 절감됐고 퍼포먼스는 뭐 20% 증가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기대한 대로구나. 이 툴을 쓰기 잘했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럼 이 퍼포먼스가 늘었다는 것은 뭐 매출이 늘었거나 혹은 뭐 빨리 되거나 생산성이 늘었거나 효율성이 높아졌거나 이런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두 번째 케이스는 비용은 30% 절감됐지만 퍼포먼스도 줄었다. 이러면 이제 이거 누구 잘못이냐라고 하는 이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이거는 이제 뭐 시장 상황에 따라도 다를 거고 뭐 회사의 매출이나 부서의 실적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우리는 이런 상황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상황이 발생되면은 이거 내가 쓰지 말자고 했었지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고객이 성공할 수 있도록 잘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덕트별 이제 온보딩 기간을 잠시 얘기를 해볼 건데요. 복잡한 툴일수록 온보딩이 이제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여러 부서가 협조를 해야 되고 관련된 이해 관계자들이 많을수록 온보딩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연간 계약으로 쓰는 이런 툴들은 좀 복잡한 툴에 속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온보딩이 뭐 2달에서 뭐 4달까지 걸리기도 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B2B SaaS 툴의 이제 커스터머 저니를 한번 봐보겠는데요. 처음에 이제 세일즈에서 영업을 하거나 혹은 회사에서 문의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데모를 보여주게 되고, 우리 프로덕트는 뭐 이게 좋아요, 이게 돼요 하면서 프로덕트의 특장점을 이제 소개를 하죠. 그리고 이제 그 회사에서 비용이나 뭐 예상되는 퍼포먼스 같은 걸 검토 후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계약 후에는 실제로 이 프로덕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들을 세팅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뭐 구글 애널리틱스나 파이어베이스 같은 걸 예로 들어보면은 이것들을 쓰려면은 웹이나 앱에다가 SDK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럼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설치를 하고 배포도 해야 되잖아요. 앱스토어, 뭐 플레이 스토어에 올린 다음에 사용자들이 다운로드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사실 실제로 이렇게 배포를 해서 테스트를 해볼 수는 없으니까 테스트 앱이나 테스트 환경에서 세팅을 해보면서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고 설정을 해서 데이터가 잘 전송되는지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환경이 다 구축되고 이제 앱 배포도 이제 끝난 시점에서는 그때서야말로 이제 본격적인 이용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2달에서 3달이 걸리게 됩니다. 그 뒤로도 이제 기능들을 하나씩 써보면서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혹은 뭐 이거 잘 안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막 문의를 하고 제품에 대해서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이 그래프는 이제 가트너라는 컨설팅 회사에서 만든 하이프 사이클이라는 그래프인데요. 기술에 대한 시장의 기대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정리한 그래프인데, 처음에 이제 테크놀로지 트리거라는 단계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도입할 때 단점은 이제 거의 없고 미래의 좋은 것들만 이제 보는 단계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이제 기대가 부풀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풀려진 기대가 정점에 도달하고 그 뒤에 기대가 팍 꺼지면서 뭐 환멸의 계곡, 환멸의 저점 이런 단계로 꼬꾸라지게 됩니다. 그런 후에는 이제 다시 하나씩 적용해 보고 하면서 뭐 깨달음의 뭐 경사, 뭐 깨우침의 슬로프라는 단계로 접어들게 되고 이제 이 해당 프로덕트를 이용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장들이 쭉 이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둔화되고 성숙해지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생산성의 고원이라는 단계에 진입한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이제 풍부한 수익이 발생하고 제품을 당연하게 이제 여기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방금 보신 그 하이프 사이클을 베어매트릭스라는 회사가 B2B 소프트웨어에 적용해 본 그림인데요. 이제 Y축이 인지된 가치이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새로운 툴을 혹은 해야 한다, 혹은 뭐 툴을 대체해야 된다라는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하고 나면 뭐 세일즈 팀과 미팅을 하고 우리는 이걸 할 수 있어요. 우리 프로덕트에서는 이런 거 됩니다. 라고 하면 기대치가 이렇게 쭉 높아지죠. 그리고 나서 계약이 마무리되고 나면 이제 막 들떠서 있는데, 사실 실제 도입은 개발팀의 협조도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실제 환경을 구축하면서 기존 본인들 프로덕트의 시스템과 맞지 않아서 사용하기도 힘든 피처들도 있을 거고, 뭐 생각했던 게 안 되기도 하면서 이런 가치가 다시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다시 이제 써보고 학습하면 정상 궤도에 다시 오르게 되고 그 프로덕트의 가치가 이제 나중에 현실화된다라는 이런 그래프이고요. 다시 이제 아까 보여드린 커스터머 정의로 돌아오면 결국 이 온보딩이나 어답션 이 과정에서 순조롭게 진행이 되어야 그 부풀려진 기대가 꺼지더라도 다시 금세 프로덕트의 그 정상 궤도에 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덕트의 가치를 이제 사용자들이 보게 된다면 리뉴얼, 그 갱신하는 쪽에서도 큰 문제 없이 이루어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온보딩이 잘 됐을 때 그럼 전반적으로 B2B SaaS2에서는 무엇이 좋은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로는 고객 이탈이 감소하는데요. 이 고객 이탈 같은 경우는 회사의 밸류에이션에도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스타트업들은 투자를 받고 이제 성장을 해나간다는 환경을 보면은 이 이탈률 감소는 분명 의미 있는 지표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온보딩이 잘 되면 문의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이슈에만 문의가 오게 되는 거죠.
뭐 자잘구레한 이제 문의로 고통받지 않고 정말 필요한 것들만 이제 처리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내부 리소스의 낭비가 적어지고 직원들의 스트레스 또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객 온보딩을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연구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회사 내부 인원들의 교육이 이루어지고 자신들의 프로덕트를 잘 알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고객 참여가 증가되는 이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참여라는 거는 다른 사람에게 뭐 이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혹은 팬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건데요. 뭐 어떤 경우에 이제 막 블로그에 알아서 이 툴을 쓰는 방법을 뭐 올린다든지, 혹은 뭐 커뮤니티를 만드는 그런 것이 예시가 되겠습니다. 뭐 페북 그룹이든 혹은 뭐 단톡방이 됐든 이제 뭐든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이런 사람들이 생기는 것은 굉장히 좋은 현상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티클들을 많이 찾아보면서 '아 이건 참 좋은 말이다.'라고 느낀 이제 온보딩의 정의들이 있었는데, 이 정의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서 B2B 사스 툴에서 온보딩이라는 게 어떤 느낌인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온보딩은 단지 새로운 사용자에게 당신의 앱을 사용하기 위해 클릭할 버튼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좋았는데, 그다음에 최상의 고객 온보딩 전략은 진정한 고객 목표를 고려한다. 즉 사용자들이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에게 성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라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결국 뭐 버튼이 어디 있고 어디에 무슨 메뉴가 있고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고객의 목표 달성, 고객이 이 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성공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그거를 성공하게끔 하는 게 우리의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다음은 온보딩의 본질은 그들이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 예를 들면 이걸 도입하자고 했던 사람의 이제 어깨를 으쓱거리게 하는 게 이제 온보딩의 본질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온보딩의 목표는 고객이 제품을 사용하고 가능한 한 빨리 그 가치를 보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회사는 스스로 온보딩을 정의해야 된다. 그래서 제대로 된 가치를 전달하려면 그 프로덕트에 맞는, 그래서 그 프로덕트에게 온보딩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해 봐야 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제 명언들을 가슴에 품고 커스터머 석세스 성승 모델이라는 걸 한번 보면, 이거는 이제 고객 수 변화에 따라서 일종의 단계를 그린 도표인데요. 예를 들면 첫 고객이 생기고 고객 수가 조금 늘 때까지는 이 왼쪽 아래에 있는 대로 커스터머 서포트 정도로 해도 됩니다. 근데 이때는 뭐 인터컴이나 뭐 젠데스크 이런 툴들로도 대응을 할 수 있는 스케일이고요. 고객 수가 더 많아지게 되면은 그 오른쪽 아래에 있는 것처럼 커스터머 석세스라는 조직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면 커스터머 석세스가 뭐냐면, 이게 미국처럼 B2B 사스가 발전되는 곳에서 볼 수 있는 조직 구성도인데요. 우리들한테는 사실 커스터머 석세스라는 게 좀 낯설겠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커스터머 석세스가 세일즈나 마케팅이나 프로덕트만큼이나 중요한 조직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온보딩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 텐데요. 처음에 이제 임버크라는 단계인데, 사실 이건 세일즈 프로세스의 이제 후반 단계에 해당하게 돼요. 그래서 영업팀에서 이제 계약을 따오고 마무리하는 이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핸드오프라는 단계인데, 세일즈에서 커스터머 석세스 파트로 이관이 되는 그런 순서고요. 미식 축구에서 이제 자기 팀의 다른 선수한테 공을 주는 걸 핸드오프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이게 핸드오프구나.'라는 느낌이 좀 더 와닿았었고요. 그래서 이제 킥오프 이 부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온보딩이라고 부를 수 있는 단계고, 이거는 실제로 이제 서비스를 구형하고 이용하기 전까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렇게 로드맵을 제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담당자끼리만 로드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개발자들도 같이 참석해서 구현에 대한 뭐 디테일은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저런 로드맵을 보여주고 "이런 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알려주는 자리인데, 이 자리에서는 뭐 프로덕트 처리 방법에 대한 뭐 명확성과 합의 이런 것들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보딩 기간이 뭐 2달, 3달 이렇게 길게 걸릴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이것들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는 이것들을 하셔야 됩니다."라는 걸 전달을 해야 나중에
이거 왜 이렇게 진행이 우리 더뎌요? 뭐 혹은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저희가 그때 알려드린 이 부분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 이제 adopt 단계인데 이런저런 제가 텍스트를 써두긴 했지만 그냥 구현하고 배포해서 실제 사용을 하고 그런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전체적인 과정. 그래서 이것들은 뭐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 다음에 리뷰 단계는 온보딩 후에 고객과 전체적인 진행 상황을 체크하면서 검토를 하고 혹시 빠진 게 있는지 한번 리뷰를 하는 단계고, 이 익스펜드는 고객사의 뭐 담당자가 바뀌거나 혹은 새로운 직원이 오거나 혹은 우리는 이 업무를 대행사에 맡기기로 했다. 그래서 대행사 교육 좀 해주세요. 뭐 이럴 경우를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뭐 애드온 서비스 같은 게 있을 때 추가로 금액을 이 정도 지불하시면 이런 기능도 쓸 수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단계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커스터머 석세스 보타이라고 해서 왼쪽에 보이는 건 바이어 저니이고 오른쪽에 보이는 건 이제 커스터머 저니인데요. 바이어 저니 같은 경우에는 일종의 퍼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접촉한 고객 수는 많겠지만 단계가 갈수록 계약까지 마무리되는 건 점점 줄어들게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은 오른쪽 커스터머 저니는 이제 고객이 느끼는 가치가 점점 늘어나는 그림으로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 맨 끝에는 뭐 챔피언이라고 써 있는데 공모자, 뭐 대변자, 팬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다음에 소개할 건 이제 커스터머 석세스 프레임워크인데요. 무슨 프레임워크를 또 얘기하냐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는데 왜 이런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냐면요. 그 제품 프로덕트마다 서비스가 너무 달라요. 그리고 고객사들도 고객사의 산업군이나 업종에 따라서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결국 제공자도 다 다르고 이용자도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좀 전체적인 틀에서 볼 수 있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프레임워크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커스터머 석세스 프레임워크에서의 핵심은 커스터머 헬스인데 이 헬스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측정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프로덕트가 뭐가 좋으면 건강한지를 이제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의 후에 그것들을 측정하면 된다. 이런 컨셉이고 이 커스터머 헬스에서는 네 가지 꼭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메저인데요. 사실 거의 이 메저 측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메저 같은 경우에는 이해하기 쉬운 계산 방식이어야 되고 뭐 회사의 리더십 레벨에서 합의된 것이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좀 측정할 수 있는 것들로 보면은 뭐 UCG 사용 관련 데이터이고 하나는 뭐 서비스 코어인데요. 예를 들어 설문조사를 한 다음에 뭐 정기적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제품의 인식이 어떻고 혹은 뭐 온보딩 숙련도가 어떤지 혹은 이렇게 설문조사를 응했는데 얼마나 다들 뭐 응답을 하는지 이런 것들로도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게이지, 고객 참여인데요. 그 사실은 고객이 솔루션에서 최대한 가치를 얻게 하려면 고객이 잘 참여해야 돼요. 예를 들어 수업 시간에도 그냥 선생님은 말하고 학생이 듣기만 하면 그 최대한의 가치가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선생님이 뭐 얘기할 때 학생들도 질문을 하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잘 되듯이 이 커스터머 헬스라는 것들도 고객이 더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건데 그럼 어떻게 만드냐? 크게 두 가지. 고객들을 세그멘테이션 하고 그다음에 고객들이 어떤 커스터머 저니 단계에 있는지를 보고 해서 이 고객들은 우리한테 있어서는 뭐 미디엄 터치 그룹인데 이 고객들의 현재 커스터머 저니는 뭐 어댑트 단계이니까 이런 참여를 한번 이끌어 보도록 하자라고 하는 그런 구성을 만들 수가 있는 게 이제 인게이지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타겟은 그냥 올바른 목표와 KPI를 설정한다. 인데 사실은 이 KPI들은 커스터머 헬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수단에 초점을 맞춰야 하다 보니까 앞서서 우리 프로덕트에선 뭐가 커스터머 헬스지? 이렇게 정의됐던 거에 따라서 이 KPI들이 이래 정해지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리액트인데요. 이거는 이제 건강에 위험 신호가 왔을 때 긴급 대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탈의 위험이 있는 고객의 경우에는
고위 경영진들이 신속한 대응을 하면서 이 고객사를 살릴 것인지 혹은 자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온보딩에서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그래서 결국 높은 수준의 가시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에 대한 가시성이냐고 보면은 각 고객들이 지금 온보딩의 어느 단계에 있는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신속하게라는 거는 실시간, 리얼타임을 얘기하는 건데, 아니, 그러면은 뭐 고객사 직원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냐? 뭐 그런 게 아니라 온보딩이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미 기록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뭐 땡땡땡 고객사가 지금 온보딩이 얼만큼 진행됐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그 고객사는 전체 고객사 온보딩 맵에서 현재 이 정도 위치에 있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시라고 전달을 드렸고 그래서 언제까지 하시겠다고 알려주신 상태입니다. 뭐 이런 형태의 가시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것만 구축돼도 온보딩 개선은 거의 뭐 이루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왜냐하면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개선할 수가 없는데 이미 측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다는 것은 개선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뭐 지금까지 얘기한 내용들을 정리해 보자면은 뭐 사스가 뭐고 B2B 중에 프라이싱이 이런 것들이 있고 그래서 뭐 1년짜리 장기 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온보딩이 좀 이렇다. 그 안에는 구매 결정자와 실사용자들이 있고 그들이 겪는 커스터머 저니가 있고 그래서 온보딩에서의 좋은 온보딩이란 무엇인가라는 정의도 한번 살펴보았고 온보딩 프레임워크나 커스터머 석세스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뭐 이런 내용으로 준비를 한 거는 예를 들어서 회원가입 프로세스를 뭐 단순화하세요. 혹은 회원가입했을 때 환영 이메일을 보내세요. 혹은 대시보드에 접근했을 때 튜토리얼을 제공하세요. 이런 내용들도 좋지만은 사실 B2B SaaS 툴에서 고객이 어떤 프로세스를 거쳐서 현재 우리 서비스, 우리 대시보드에 들어와서 내가 만든 그 기능들을 사용하게 됐는지 그 히스토리와 과정을 알게 되면 디자이너들도 좀 크게 보고 이 사용자들이 이런 역경과 고난을 거쳐서 지금 이 순간에 와 있는 거구나라고 알면 우리도 좀 더 제대로 된 온보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발표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나도 B2B 서비스를 디자인하고 있는데 의견을 나누시거나 혹은 같이 얘기해 보고 싶은 분들은 여기 아래에 있는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와,